지구 시스템을 따로 개념 확인 문제를 교과서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아예 남은 생명 시스템 부분 남은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 먼저 쭉 한 다음에 문제 몰아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부터 개념 확인 활동지 빈칸 채워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쉬우니까 일단 생명체의 공통적인 구성 단계에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가 되겠죠. 생명체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식물하고 동물이 될 것이고, 식물하고 동물에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수준으로 동일한 구성 단계가, 공통적인 구성 단계가 있고, 식물이면 조직하고 기관 사이에 조직계 있을 것이고요. 동물이면 기관하고 개체 사이에 기관계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 구조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세포 구조에서 A, 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한다. 이거 중요하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세포막이죠. 그래서 여기 물론 구분 잘 안되지만 식물세포에서는 맨 바깥쪽 F 세포벽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이 경계 세포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핵이었고요. 공통적으로 있는. 그 다음에 B는 미토콘드리아고 이것도 공통이죠. C가 지금 요 작은 알맹이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리보솜이 될 것이고요. D는 초록색이고 이렇게 어떤 겹겹이 쌓아올린 구조물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 하면 누구냐면 미토콘드리아 되겠죠. B에 식물세포에만 있고 광합성 D에 엽록체가 될 것이고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고요. 세포막은 이 인지질이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 막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거나 얹어져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른다는 거예요. 내보낼 물질과 들여올 물질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세포의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은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은 들어오거나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상관없는 것들 또는 원래 우리 만약에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세포에는 없는 물질이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택적 투과성이고, 이런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건 누구의 특징이냐면 E의 세포막이 되겠죠. F 세포벽은 그런 기능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물질이 세포벽에 엉성한 어떤 구멍이 난 부분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포벽은 선택할 수 없고, 다만 입자의 크기에서만 큰 놈은 못 들어오고 작은 놈은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능력까지밖에는 갖지 못하고, 애초에 세포벽 자체는 어떤 형태를 잡아주고 터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요. 가하 그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별개로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초록색 네모 입자는 이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입자가 작거나 아니면은 기체거나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쪽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하지, 확산이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이 세모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 세포 바깥쪽에 얘가 많긴 하지만 이 막단백질이 통로를 열어주기 전에는 이동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 부분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친수성이거나 전하를 띈다. 대표적으로 이온들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인지질 이중층막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거나 하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가에 대해서 하나 추가하자면, 이 초록색 물질이 물일 경우, 물이 많은, 즉 농도가 낮은 부분에서 물이 적은, 농도가 적은 부분을 이동하는 경우를 삼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우리는 확산과 그 다음에 삼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막단백질이 관여하는 경우니까 이건 촉진확산이라고 해야 되겠지. 포도당이 간으로 흡수될 때는 가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보다는 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은 얘네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해주세요. 포도당은 왜 나 방법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냐면, 포도당은 여기 있는 짜잘한 것들보다는 분자량이 크단 말이야. 그 다음에 8번에 나에서 단백질은 특정 단백질만을 이동시킬 수 있다. 다시요. 나에서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거 마치 효소 기질 특이성하고 비슷하게 단백질은 물질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선택적인 투과성을 결정짓는 게 결국은 뭐냐면 막에 있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고요.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은 나와 같은 방식. 자,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이렇게 불로 연결하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삼투인데, 지금 물론 이 가가 확산에 대한 그림이지만, 이 초록색 네모를, 초록색 사각형 조그만 것들을 물분자라고 가정을 하면, 물분자가 많은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같은 용량일 때, 같은 부피일 때 물분자가 많다는 거는, 이쪽에 물분자가 적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얘는 용질이 적은 거고 얘는 용질이 많은 게 되겠죠. 물에 비해서. 진한 용액 쪽이고 연한 용액 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초록색을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런 얘기죠. 적혈구를 진한 설탕용액에 넣으면 적혈구의 부피는, 진한 설탕용액에 넣었으니까 물이 어디 많냐면 상대적으로 적혈구 안쪽에 많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투에 의해서 적혈구 안에서 적혈구 밖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게 되니까, 물이 빠져나오니까 세포는 작아진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표현하죠. 세포막을 연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게 중요하죠. 물이 이동하는 거죠.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며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방출하게 된다. 그런데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 그러니까는 사람의 경우에 체온 정도에서 일어나고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게 특징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 대사는 왜 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효소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자, 이거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 깊게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그냥 그림에서 보면 이건 그냥 반응의 진행 방향이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거라는 뻔한 얘기가 되겠죠. 셀프 반응이 시간의 반응이 반응이라는 거. 세로는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부분이 뭐가 되냐면 애초에 처음에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럼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는 여기인데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적으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표현하는 물질 대사는 이화 또는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지? 그랬을 때 지금 A, B, C, D의 의미를 한번 부여하자면 일단 A 같은 경우 A 중요해요. A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예요. 지금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더 많아. 반응이 진행되면 이 물질은 반응물은 생성물이 될 텐데 에너지 수준이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데 지금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낮아. 그러니까 A는 뭐냐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방출한 에너지. 즉, 이 반응의 핵심이 되는 반응력이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에너지를 A만큼 방출하는 거야. 그럼 B는 무엇이냐? B는 A 더하기 뭐가 되냐면 2가 되는데, E는 뭐냐면, 여기 반응물에서 살짝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럴 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지금 D는 똑같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인데 D는 에너지가 높고 활성화 에너지가 높고 E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잖아.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D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반응, E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반응인데 이때 지금 노란색 그래프로 반응이 이루어질 때 일단 반응물을 D만큼 에너지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반응이 시작돼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지.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할 때 무언가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발화점에 해당하는 만큼 열을 공급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어떤 종이가 있는데 종이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거야. 생성물로. 그런데 만약에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을 붙여줘야 된다 그랬지.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몇백 도만큼의 온도를 공급해줘야 되고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 높여준 만큼이 D에 해당하는, 즉 뭐냐면 먹지 않고 몸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 밖에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E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당연히 같은 반응이에요. 이 반응물이 이 생성물이 되는 똑같은 반응에서 E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았고 D는 활성화 에너지가 D만큼이면 높은 거지. 지금 두 개 중에는. 그러니까 D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없을 때고 E는 효소가 있을 때고, 그래서 효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D에서 2를 뺀 만큼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 4번에서 A는 반응열이고 효소의 용도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반응열은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또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나 낮으나 같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에너지를 뺀 거야.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D만큼 필요하다고 해도 이만큼 간 다음에 다시 이 수준까지 반응물의 에너지까지 높아졌다 낮아지는 거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하고는 그 값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효소가 있다고 해서 반응 A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D이다. 반대겠죠? X, 2겠죠? 2.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차이는 C-B이다. 라기보다는 D-2가 되게 되겠지. 다시요. 여기 이거. 자, 지금 D에서 2를 뺀 것이나 그 C에서 B를 뺀 것이나 똑같죠. 왜냐면 B는 A 더하기 2고 C는 A 더하기 D니까. 그래서 6번도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B하고 C하고 비교한 거. 자, 미안합니다. 7에서 9번 효소의 작용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하여 반응을 촉진한다.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소화할 순 없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효소는 반응이 끝난 후 생성물과 분리되면 다시 사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죠? 효소는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지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이 끝나면 반응물에 붙었다가 생성물이 되면 분리되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가 뭐냐면 효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건 별표하시고 9번의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효소의 작용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영향을 받죠. 효소가 있다 그래도 주변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효소를 이용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효소는 음식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식혜는 엿기름이 뭐냐면 그 보리나 이런 그 보리 같은 곡식을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면 저장되어 있는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싹튼 씨앗은 그 일종의 아밀레이스 녹말 소화효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름을 짜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엿기름 속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녹말 분해효소를 엿기름에 녹말 분해효소를 이용하여 만들고 혈당 검사는 포도당 산화효소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이처럼 효소는 일상생활이나 음식, 이쪽 그리고 미약품 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이건 그 선생님들용 교재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으로는 소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해독작용. 해독을 한다는 건 분해한다는 거예요. 독성이 있는 물질을 그 물질이지 않게 다른 물질로 변환시켜버리는 거야. 해독이지. 예로서 뭐냐면 간세포에서는 암모니아가 독성이 높으니까 요소로 바꾸는데 이것도 물질대사라는 거고 이것도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몸의 구성물질 합성 말할 필요가 없죠. 근육이나 뼈. 반딧불이가 반짝거리는 건
발광기관이 있기 때문인데 그때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빛을 내도록 하는 효소가 존재를 해요. 그런 것처럼 기타 현상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사실은 그 어떤 유전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세포 분열할 때 복제된다는 것은 일종의 합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생명 현상에서 효소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지. 한 번쯤 읽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볼 만할 거예요. 이 그림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더 중요하니까 요 그래프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 여기서처럼 흡열이면 에너지 흡수에서 반응의 방향이 경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을 때 흡열했으니까 에너지 높아지는구나, 이거는 동화작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효소의 특성이에요. 물론 앞에서 개념 정리에서도 했지만 여기 요말 요말 자체는 중요한 말이에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 알아둬야 되는 말이고, 지금 여기에 기질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어떤 반응물 기질 특이성에서 그 기질 특이성이 있나 없나 확인한다거나 할 때 여기에 여기 하나의 물질이 있고 여기 하나 물질이 더 있는데 얘네 둘 중에서 누가 효소랑 결합을 해서 완벽한 효소랑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만약에 이 효소가 그 단 한 가지 종류의 기질만을 인정하고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효소는 뭘 갖고 있는 거냐면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다, 기질을 골라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효소는 그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도록 촉진할 뿐이지 효소 자체가 그 반응에 참여해서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은 양의 효소로 반응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있는 그 교과서에서도 다뤄주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반드시 잘 봐주시고요. 이 그림에서 벌써 이렇게 그 입체 구조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기질이라는 것이고, 얘랑만 결합을 하니까 뭐냐면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고 기질 특이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활성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이 존재를 해서 정확한 기질이면 여기 딱 맞게 결합이 되고 정확한 기질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하면 반응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활성 부위를 나타내는 입체 구조가 참으로 특정 물질하고만 결합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 생명 시스템에서 그 유전 정보의 흐름, 뭐 DNA, 뭐 그 RNA 나오는 그 부분을 제외한 그 시험 범위 부분까지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정리를 끝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단원 두 개의 중단원,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 시스템 두 개의 중단원에 대해서
개념 확인 문제가 교과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나머지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교과서 136쪽을 펴시고요. 136, 137 개념 확인하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구 시스템 문제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 똑같이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수거는 대기 중의 수증기를 포함한다. 어때요? 수거는 지구상에 있는 물을 말하기 때문에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이 있다. 수거의 대부분 해수가 차지하고 대기 중의 수증기는 기권에 속한다. 기권. 자, 대기 중의 수증기는 기권에 속한다. 다음 생물권은 대기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흡입하고 있고 식물은 식물도 호흡하니까 이산화탄소 방출도 하고 산소 흡입도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하고 방출하는 산소의 양이 호흡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식물하고 동물이 다르게 판단되지만 어쨌든 간에 생물들은 대기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디귿의 직권은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만을 뜻한다. 자, 직권은 암석과 투영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 전체를 말한대. 겉과 내부 전체를 말한대요. 리을,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다. 맞는 말이죠. 미음,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으로 태양과 달 등을 포함한다. 그 기권 바깥쪽에 지구 말고 다른 모든 것을 외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뺀 니은,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림 가가 직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림 나는 기권을 나타내고 있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억에 내핵은 액체 상태고 틀렸죠.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거 외핵이죠. 니은은 멘트라고 지구형 규소산소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상층권에 자연섭소한 운동층이 존재한다. 이거 맞고요. 니은하고 디귿이 맞네. 리을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온이 기온이 낮은 위치에서 더 높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층이라고 부르고 대륙권과 마찬가지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는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각 현상은 A부터 E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주시오.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할 기체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광합성하고 호흡은 출입하는 말 그대로 기체예요, 기체. 그렇기 때문에 생물권하고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겠고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바람의 영향, 바람, 해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의 답이 2가 되겠고 2를 보시게 되면 생물권하고 기권이고요. 2번에 바람이랑 해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바람은 기권, 해수는 수권. 그러니까 기권하고 수권 B가 되겠네. 그 다음에 강물이 흘러가면서 암석의 풍화와 침식을 일으켜 지표 모양이 달라지게 한다. 강물, 그 다음에 암석의 풍화, 침식. 이건 직권이 될 거고, 이거는 수권이 될 거고. 그럼 C가 되겠네, C. 여기 있죠? 너무 먼데 있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의 순환이죠. 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의 숫자는 연평균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보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대기에 있는 수증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만약에 뭐 380이다. 근데 사실은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킬로미터 세제곱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 둘, 셋, 1000만, 10만이죠. 38만이 되겠죠. 38만 킬로미터 세제곱 1년 동안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나눠서 96하고 284만큼을 380에서 빼돌렸더니 이거 계산해보면 380 총량이 맞죠. 그런데 결국에 대기 중에 수증기로 강수로 지표로 갔건 아니면은 바다로 갔건 했던 이 물은 대기 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오지 않으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대기 중에 38일 때 나머지 강수한 거, 증발한 거, 바다에서 증발한 거, 바다에서 증발한 거, 그 다음에 육지에서 증발한 거, 이걸 모두 더하면 380이 나와야 돼. 그런데 380이 나오고 있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는 284를 강수를 했는데 증발이 320인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왔느냐? 그 육지 쪽에서는 96 강수했는데 증발이 60밖에 안 됐대. 36이 남은 거죠. 그럼 그 36 어디 갔느냐? 여기 가. 지표면을 떠돌다가 직접 그러니까 대륙 쪽을 떠돌다가 육지 쪽을 떠돌다가 육지 쪽의 상당 부분은 육지 쪽에 머물게 됐고 그 다음에 지표 육지 쪽에서 바닷물로 흘러 들어간 물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아주 절묘하게도 이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이 지표 유출 가는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강수 이거밖에 안 됐는데, 320이 증발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 320에 포함된 게 뭐가 되냐면, 이 지표 유출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을 일으킨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가에 해당하는 값을 쓰고 계산 과정을 설명하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표 유출은 물이 전체적으로 다 잘 순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표 유출한 양하고 증발한 양이 같아야 된다고 보면 되겠지. 증발한 양하고 지표 유출량이 이쪽 육지 쪽에 강수한 양하고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인간이 강수한 56 대륙에
육지의 그 강수 비가 오게 된 96에 해당하는 만큼은 결국에 지표유출 36이고 증발이 60인 상태에서 둘이 합치면 96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 이 그 지구 전체에서 바다 육지를 순환하면서 물은 계속해서 일정량 유지가 되는 거고 많아지거나 적어지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값을 쓰고 계산 과정을 설명하시고 했으니까 이건 36이고 육지로 내린 강수량은 96인데 이 중에 60은 대기로 증발했고 나머지는 형광불명인데 여기 지표 유출이 있는 거니까 얘가 다 데리고 간 게 된다.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5번 그림은 탄소의 순환 과정인데 기억나십니까? 탄소의 순환 과정.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현상, 광합성이겠죠. 이때 탄소의 존재 형태는 이산화탄소겠죠. 그 다음에 해설은 읽어보시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한 건 간단하게 넘어가도 돼요. 이번 탄소 순환 과정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는 현상을 쓰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는지 설명하시고 지금 여기 지구 내부 에너지가 화산 분출이죠. 화산 분출. 자,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두 개네. 이때 탄소의 존재 형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고 당연히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광합성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화살표하고 포도당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탄소순환 과정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는 현상 그래서 화산 분출이나 육지나 해저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직권의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기권이나 수권으로 흐르게 된다.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판의 구조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해보면 기억은 연역권이고 니은은 뭐가 되겠어요? 멘틀이 되겠지. 디귿은 암사권이고 암사권이 군보다 판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디귿 중 지구 내부 에너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을 쓰시오. 지금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근처가 그 해안판하고 그 대륙판이 충돌하는 그런 수영면 경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말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대류가 일어나는데 다만 여기는 아마도 그 대류가 일어나는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이 될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활동과 같은 직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기억과 디귿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한마디로 기억은 이제 연약권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판이니까 이거는 두 가지죠. 판 구조론과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지구의 표면은 여러 조각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디귿 그런데 얘네들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서로 어긋날 것이냐 발산이 구조형 경계
서로 펴질 것이냐, 발산형 연계. 그 다음에 서로 마주 붙어서 충돌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충돌을 해서 누가 밑으로 섭입이 되던가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암석이 부분적으로 용융된 상태인 기억 연역권에서 대륙,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그것이 암석권, 판을 이동시키고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직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억은 멘틀 대류, 디귿은 판이니까 그 판 구조로 판의 이동을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7번 전세계의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A부터 D를 경계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시오. 그냥 그림만 봐도 지금 여기는 지금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이고, 여기는 수렴형이고, 여기는 어디에요? 일본이네. 일본 쪽에 수렴하는 거고, 이쪽에는 뭐가 되냐면 발산형 경계. A가 동아프리카 일곱대에 남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것이고, B는 히말라야, 그래서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판 쪽이랑 충돌하는 경우, 그 다음 수렴하는 경우, C는 일본의 해양판과 해양판, D는 대서양 중앙해령이다.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죠. A하고 D는 발산형, B하고 C는 수렴형. A부터 D에서 형성되는 지형을 각각 쓰라 그러면, 여기 동아프리카 일곱대예요. 그리고 여기 북산맥, 그리고 C가 일본 해구, 호상열도 일본, 그 다음에 D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보게 되겠죠. 8번 그림은 판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지형을 나타낸 것인데, A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거 바닷속인데 해양판이니까 지금 이거 화산이고 호상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섭입이 일어나는 섭입대가 되겠고, 해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C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해령, 발산형 경계 말하는 거고, B는 관계가 조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니까 변환단층이라고. 원래 얘랑 일자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긋나 있잖아. C하고 B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B가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존형 경계에서. 그래서 기억은 호상열도, D는 해구, 그렇기 때문에 모두 수영문 경계에 해당한다. 기억이 맞고요. B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기서 이게 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은데, C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멘틀 대류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산형 경계를 형성하는 게 C예요.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D연에 B는 변환단층으로 지진이 일어나지만 화산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C는 해령으로서 발산형 경계가 강하고, 해령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62쪽, 163쪽에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까지만 발췌를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타낸 것인데, 뭐 뻔하죠. 그래서 A는 핵이고 DNA가 있다, 유전물질이 있다,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면목체, 그리고 세포막, 세포벽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다 적었고요. 그래서 1번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 엽록체가 되겠죠. 그리고 유전물질이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결정한다. 핵 A가 되겠지. 세포업으로 세포가 생명활동하는 데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 B가 되겠어요. 간단하죠? 세포막의 성분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자, 세포막 구성하는 주성분은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단백질. 세포막은 두껍고 단단하여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건 세포벽이에요.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조절한다. 물질 이동 조절한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고요. 한번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포 안의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택적 투과성. 자, A처럼, 여기선 이 그림은 A가 누구다 이게 아니라 A처럼 그 세포막을 통과하는 경우, B와 같은 방법으로 세포막을 통과하는 경우로 구분 짓는 것인데, 지금 나쪽 어느 쪽이 안쪽인지 몰라요. 그래서 A의 농도는 나에서 보다 가에서 높다. 지금 A가 그 확산이라고 그랬으니까 확산하는 방향이 이 방에서 이 방이면 여기가 고농도일 거고 여기가 저농도일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설명이 돼. 사실은 B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가 더 높아야만이 맞는 거예요. 가가 높아야만이, 나보다 농도가 높아야만이 지금 A가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산화탄소는 A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맞죠? 이게 기체예요. 기체는 일반적인 확산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어요.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모두 같은 단백질을 통해 확산된다. 얘는 나름 그 B 통과하는 물질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닐 거예요. 반드시 읽어볼 만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A의 농도는 나에서보다 가에서 높다. 이동 방향 보면 안다 그랬어요. 다음 여기에서 자 A와 같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 이동하며 기체 분자는 이온이나 포도당은 B와 같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로 기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얘는 이온이나 포도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푼다고 해도 가랑 나가 어느 쪽인지 안쪽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익숙한 그림하고 배치가 똑같다고 해서 가가 세포 안이 되는 거, 세포 바깥이 자동으로 되고 나가 세포 안쪽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다음은 물질대사를 설명한 것인데 예.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밑줄 치고 어깨고 치세요.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높은 온도 아니겠죠? 낮은 온도겠죠? 또는 체온 범위겠죠? 그래서 효소가 생명체 내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효소가 있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 밖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비해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게 명확하게 틀렸네요. 다음, 자 이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반응열이라고 해가지고 이 반응에서 방출할 에너지는 항상 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B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의 수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이겠죠. 이만큼 C만큼. 이거는 뭐 문제가 너무 간단해서 효소가 있을 때는 D 작은 거가 되겠죠. 효소가 없을 때는 C 큰 거가 되겠죠.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반응물이 효소에 결합하고 있는 게 결합이에요. 효소 작용의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실제 생성물,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에요. 마치 끝났거나.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 반응물이 결합하지 않았을 때와 생성물이 나왔을 때와의 효소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효소는 반응이 끝나면 다시 작용할 수 없다. 반대되는 말이다. 효소 한 종류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에 작용할 수 있다. 특이성이 있으니까 효소가 한 종류면 거의 대부분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관계가 있죠.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므로 거의 설명한 내용이니까 기억만 맞게 되겠네요. 자,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으로 옳은 것 단백질 합성이죠. 맞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해독한다. 밥 속의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그 다음에 혈액에 응고한다. 혈액이 응고하는 것도 일종의 당연히 요소 반응이고요. 요소가 하나만 관여하는 반응도 아니고 근데 여러 개 반영하는 복잡한 반응이에요.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결정적인 것만 한다 그러면 혈액이 응고되는 거는 과정상으로는 응고는 뭐 붓는 거지만 닦지가 않는 거지만 과정은 세부적인 과정은 혈소판이 터진 다음에 어떤 연속적인 효소 반응을 통해서
결국에는 백혈구나 적혈구들을 올가매는 올가미 같이 길고 끈적한 실과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그 단백질이 원래는 작은 알맹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엮어서 그 끈끈이 같은 거미줄 같은 그 실처럼 만든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로 전환을 하는 게 다 효소의 역할이고, 그걸 결합하게 하고 그 성질을 띠게 하는 것도 효소의 작용이라는 거죠.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전 과정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고 알아두시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설명 참고하시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부분 정리까지 문제 풀고 정리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준비들 잘 하셔서 좋은 성적,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 아직 이번 주 온라인이 끝나고 나서도 다음 주 등록해서 1시간 더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 시간에 다시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되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